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브레인 4회 드디어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84일 만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또 이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둘 중에 하나 그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서 내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선택권은 민주당에 있어요.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오든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어떤 그 합의하는 과정, 그래서 민주당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민주연구원장 출신인 전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브레인이죠. 의견을 전략적으로, 저는 그냥 정치부 기자이자 정치 분석가지만 또 우리 민주당 안에서 깊이 관여하시고 있는 오늘 대표님이 급 겸손 모드로 왜 네, 이러시나요? 아니요, 시작부터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원장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메이크업도 방금 하시고 갖고 오늘 화면빨이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늘 보면은 타파님만 잘 나오고 네. 일단 인물도 좀 처지지. 뭐요, 원장님은 한석기잖아요. 뭔가 조금 바르고 와가지고 나는 색깔도 좀 처지지. 그래가지고 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신경 좀 썼는데 화면 잘 나오는 건가요? 네, 오늘 잘 받고 계세요. 예, 원장님 오늘 그 진짜 국회가 며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랑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2시간 만에 깨지고, 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이 전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먹혀지지도 않는 좀 바지 원내대표 같은 느낌을 좀 받고, 그러면서 뭐 나경원 흔들린다 뭐 이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오늘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저는 백기투항이라고 봤는데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하나를 내주고 2개의 특위는 2달간 연장, 이렇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단 여야 3당 간의 원내 교섭단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가 있었는데, 일단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먼저 그 제가 얘기한 거에 동의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백기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많이 양보해갖고, 아니면 그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였다 생각하면, 아니면 한 발짝씩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상임위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84일 만에 국회 전면 복귀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 백기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민주당이 좀 양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주장하던 것들이 된 거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패스트트랙 전면 철폐와 사과. 하지 말아라라든가 사과해라라든가 계속 황교안 대표가 요구했던 게 사실은 1대1 영성회담 만나달라 네, 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한 정말 바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패스트트랙 때 행판 친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예. 사실은 예. 그런 얘기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계속 밖에서 있으면서 장외투쟁 장외투쟁을 통해서 저도 원했던 것은 얻지 못했다고 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대표가 중간에는 조금 재미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국면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예.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분이 뭐 레드카펫 밟으면서 기분도 뭐 좋아서 필드 받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결국은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 장외투쟁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계속 악수를 두고 실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야 이거 저렇게 계속 장외투쟁하는 게 맞아?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밖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의원들 안에서도 복귀하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나왔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나경원 대표는 이미 어느 시점부터 전격적인 등원, 그렇죠. 전격적인 복귀.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은 장애투쟁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이 해봤는데 저렇게 명분 없이 나가서 할 때 일단 돌아와야 되는데 출구 전략이 없이 저렇게 나갔을 때는 결국 유일한 길은 전격 등원밖에 없습니다. 조금 멋있게 보이는. 그러니까 장애투쟁도 우리가 결정하고 등원도 우리가 결정한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그렇죠. 당황할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나마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거를 하기를 바랬겠죠. 또 그런 것이 유일한 가능성이었는데 근데 그 며칠 전에 머리로는 그거 합의를 못해요. 했던 것 자체가 내부의 반발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최악의 국면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에 반발이 있었던 이유가 그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하라 그래갖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쳤고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제가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여러분들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는 줄줄이 소환하고 있고 고소고발 취하도 못 받아놓고 사실상 원장님 말씀대로 그거 하나 지금 받아내지 못해놓고 그 큰 틀에서 보면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지지율은 떨어졌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스타일을 실언을 계속 나가면서 계속 구겼잖아요. 그렇죠. 한계를 드러내고 그리고 의원들은 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지도 못하게 되는 정치 그런 생명의 상황이 위기까지 온 거죠.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인영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최소한의 정치에서의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네. 그거를 주면서 우선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큰 틀에서의 게임은 자유한국당이 밀린 게임이고 진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귀 자체가 사실상 손들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도 백기투항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그 조금 울린대요. 소리가. 네. 나머지는 그 이후에 들어오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개특위 얘기도 있고 사개특위 얘기도 있고 등등한데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물론 그것만 놓고 보면 야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면이 있지만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정개특위가 어떻고 사개특위가 어떻고 또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지만 조금 작게 보일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야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러고 나가더니 결국 뭐 별거 없이 들어오네. 그리고 더 못 버티네. 그다음에 계속 대통령 만나자고 하더니 뭐 또는 저 검찰에 줄줄이 소환될 게 보이는데 그래도 들어올 수밖에 없네. 뭐 방법이 있겠어? 이런 큰 틀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먼저 나는 것이다라는 네. 생각에서 저는 큰 틀에 있어서는 이번 국회 복귀와 정상화를 둘러싼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 패 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게 무슨 정치와 전쟁이 다른 게 완전히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추경도 해야 되고 각종 개혁 법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면 최소한도로 그들이 원하는 명분을 어디에서 들어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대목이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지금이 대목이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 얘기는 하여간 이제 지금부터 좀 따져봐야 네, 되는데 지금 자,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그거 이제 또 말씀해 보시면 그 얘기를 또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요구한 거를 아까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일단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일단은 원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에게 일단 선택권은 있게 됐어요.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총을 통해서 사개특위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정개특위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고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외에도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들 그러니까 이견이 굉장히 많은
어떤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위원장을 갖고 갈 경우에는 다른 정당이 갖고 사개특위 자체가 저는 무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위원장 자리를 잡고 끌고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했고,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민주당이 더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정개특위는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고 이미 어느 정도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한국당만 유독 혼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위원장 자리를 줄 경우에는 여야 사당이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을 압박을 해서 국정 운영에 자유한국당이 더 고립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정개특위를 시작하자고 하면 오히려 패스트트랙에 국회에서 바로 표대결로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깽판을 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친박에서 이탈까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선택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원장님은 어떠시죠? 우선 그 전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타파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네네. 이렇게 우리 쭉 말씀하고 글 주시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해서 실제로 해봐야 추경밖에 얻을 거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다음에 뭐 실제 얻은 게 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네. 어쨌거나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추경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국회를 열고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을 개혁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되건 안 되건 사실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여당의 숙명적 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정치력이라고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또 하나, 야, 그렇게 해봤자 자들이 내년 총선까지 과연 협조할 거냐. 저는 사실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네. 총선 때까지 협조 별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저 모든 게 네네. 오늘 합의를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사실 저렇다가 저 자유한국당의 최근까지 행태를 보면 어느 날 또 무슨 이유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이 정부가 망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년 총선에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사실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사실상 높게 기대하지 않죠. 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하고요. 네. 그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승부는 내년 총선에 나는 건데 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한편으로 진행시키고 통과시켜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야, 이렇게 하는데도 저쪽이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국민들 딱 민주당 지지를 안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성실하게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네. 현재 야, 이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정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하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가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협상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인영 대표가 야, 이제 내일부터 국회가 술술 풀린다는 생각 안 하죠. 저 의원들이 국회가 술술 풀리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 말이 뭐하고 연장이 되냐면 네. 사실은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네. 정개특위를 하건 사개특위를 하건 저 사람들이 끝까지 가가지고 국회 전체적으로 깽판을 친다면 네. 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는 어차피 기존에 있던 위원장들에서 네.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쪽에 있는 위원장을 하나 내준 걸 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죠. 지금 시청자들의 반응은 왜 자유한국당에게 내줬냐. 아니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에 내줬냐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내줬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 뭐 하나라도 줘야 들어오겠다는 마지막 하나를 뭘로 줄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그 선택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런 협상이라는 거는 그 안에 그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오늘 그렇게 해서 그 결론에 난 이 상황에서는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의 상황을 뭐 이해하고 저는 그렇게 저도 뭐 협상장에 들어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사개특위 둘로 본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개특위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왜 반대로 얘기했냐면요. 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갖고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야 합의의 정신에 의해서 만든 정계 선거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선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야 공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어서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갖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조금 어차피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자꾸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바람을 좀 넣는 건지 예상을 하는데 좀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개특위는 반대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리드를 안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저초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개특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민주당 안에서도 정개특위 솔직히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내년 선거를 좀 치렀다가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나서 얼마든지 선거법은 좀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당 안에서도 저는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정계 개편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개특위를 선택하는 게 민주당이 더 옳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지금 보니까 이제 계속 같은 말씀들을 이게 워낙 이제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렇게 엉터리인 자한당을 굳이 뭘 거기에 양보를 하면서 해야 되냐는 안타까움 그런 것이 계속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해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자한당 빼고 국회를 운영하면 지네가 기어 들어와 갖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내 교섭단체들이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해갖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하면 어차피 마지막 통과할 때 또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빼고 하면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서. 근데 하여간 저는 조금 또 달리 보는 것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그 문제만 놓고 본다면은 어쨌거나 정개특위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그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정의당이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를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국회 전체 틀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위원회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위원장이 바뀌면서 갖는 정의당의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존의 입장을 지키면서 버텨주겠다라는 일종의 뭐 정치적 신이랄까? 뭐 이것이 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텐데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뭐 결국은 정개특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보고요. 조금 이제 다른 면에서 본다면 며칠 전에 이게 합의를 했다가 사실상 깨졌잖아요. 2시간 만에. 근데 그때 합의를 한번 돌이켜 보면 그 2시간 만에 깨졌을 때 깨지기 전에 그 합의문을 보고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건 합의는 했지만 진짜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이 합의문을 쓰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국회가 술술 풀려가진 전혀 않는다. 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가령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법안들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합의 정신은 민주당 표현. 근데 마지막 썼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합의가 됐었던 그 문안, 네. 즉 나 원내대표까지 사인했던 그 문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가져갔었던, 그러니까 적어도 양 원내 지도부 간에는 합의를 했던 그 내용을 보면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정신이라는 말이 표현이었거든요.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은 합의 처리한다, 즉 자한당 쪽은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고 싶었을 해석이 거예요. 달랐구나. 예. 그래서 100% 우리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런데 야 너네 말을 우리가 감안할게라고 하면서 아마 민주당 쪽 지도부는 합의 정신에 따라, 즉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도 추경을 하는데 재해 관련 예산을 먼저 토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네. 즉 그걸 하면서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처리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뒀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추경 논의한다. 처리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재해 관련 예산을 먼저 토의한다는 거에 방점을 뒀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일단 재해 관련 추경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깎는 쪽으로 했을 거예요. 즉 이미 사흘 전에 합의를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복귀를 해봐도, 네,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이 뭐 백기투항이다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를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의견도 많으시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김민석 원장님께서 뭐 넓게 보면 정개특위를 내주든 사개특위를 내주든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를 정상으로 계속 깽판을 내겠다고 하는 정상으로 이끌 마음은 없는 정당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의원님 좀 전환을 하면, 일단은 말이 국회 복귀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국회를 복귀했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 재예산부터 뭐 심의를 하자. 일단 근데도 예결위원장의 어떤 오늘 예결위원장조차 뽑지 않고 다른 위원장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을 다시 재선출을 했는데, 이해찬 당대표도 강하게 예결위 위원장도 안 하면서 뽑는데 참여도 안 하면서 선출 않는 거는 아주 졸렬하다 비판도 했는데, 당연히 예산을 안 통과해서 최대한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 같은데, 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왕이면 그게 정상화하려면 예결위원장 해갖고 추경도 논의하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수순을 거칠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자유한국당이, 아까 저는 누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네. 저게 사실상 저 트럼프 대통령 오고 이런다는 판에 국회 밖에 나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떨어지는데 욕 칙사게 먹을 것 같으니까 우선 면피하려고 사실상 들어온 거다, 그런 분석도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이대로 가면 지지율 더 떨어지고, 그런데다가 최악의 상황인 저 애국당인가요? 이름을 네. 뭘로 바꿨죠?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아니 그쪽 공화당.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매국 폭력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화당조차도 애매하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천막을 걷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네. 즉 이제 그렇게 될 만큼 어렵고 해서 저쪽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이제 그랬으면 사실은 원칙대로 그냥 딱 잘라서 너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내부 안에 실제 협상장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매달리거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이인영 대표도 좀 곤혹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하여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사흘 전에 한번 합의됐다 깨졌던 그 협상 합의문 얘기를 왜 했냐면, 이미 사흘 전 합의문만 봐도 말이 합의지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고, 그 동상이몽의 내용은 결국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한쪽은 계속 깽판을 치고 계속 시비를 걸어서 이제 잘 안 되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을 하는 것 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장에 대해서 뭔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사실상 잘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바꾸는
그리고 숫자에서 자기들이 숫자를 들리는 거 이런 쪽을 지금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 한 명 추가하고.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그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불발시키는 거를 기대했겠죠. 그렇게 이미 이 국회는 동상이몽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혀 다른 기대에 기초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선을 같이 한 그런 합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국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일단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화나신다,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뭐하러 자유한국당을 굳이 막 저렇게 국회에 끌어들여갖고 위원장까지 주면서 민주당이 저러냐. 그 여러분들 심정은 진짜 이해를 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가동돼야 되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등원 안 하고 하면요. 여러 가지 법안이나 그 최종적으로 투표나 이런 것들을 해서 통과시켜야 될 법들이 사실 국회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년에 왜 자유한국당이 개혁 대 비개혁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과 개혁을 할 수밖에 하는 자들 그런 싸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원장님한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정개특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정개특위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개특위 얘기도 한번 해보죠. 사개특위 먼저 얘기를 하고 정개특위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첫째, 그 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안은 사실 백혜련 의원이 냈던 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태울 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을 내미는 바람에 지금 웃긴 좀 경우에요. 권은희 안, 백혜련 안 두 가지의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권은희 안과 백혜련 의원의 특이의 차이점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권은희 의원이 낸 거는 백혜련 의원과 명칭부터 다릅니다. 원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권은희 의원이 낸 거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인 부패나 범죄나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부패수사처라는 말은 부패하란다는 거예요.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와서 수사를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부패한 것만 극한시킬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백혜련 의원이나 민주당 안에서 합의해서 낸 거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2년 이내 공직을 사퇴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권은희 의원이 낸 안에는 현직인 고위공직자에게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수처장 임명은 어떻게 보면 그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것보다도 임명하더라도 국회를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권은희 안은 수사 검사도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기존에는 백혜련 의원 안은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제청을 대통령에게 하면 수사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인사처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그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권은희 의원의 안은 그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남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면목이 있는데 앞으로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이거는
누가 이거 굉장히 위원장에 따라서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민주당 안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갖고 오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 근데 지금 이제 진행을 우리 어떻게 되실 거라고? 타파님이 그 기존의 민주당 네. 백혜련 안이라고 볼 수 있는 백혜련 그 민주당 안과 네.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에 두 개를 올리게 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네, 기억적이었어요. 최종 결론을 내게 된 그 권은희 안 네. 이것의 차이를 쭉 설명해 네, 주셨는데 네, 네. 사실은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거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제가 또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의원들끼리도 또 다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패스트 트랙을 네. 이렇게 두 개의 안으로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민주당 내의 마지막 전략회의를 할 때 제가 그 당시 연구원장으로 네. 이제 저희 당에 가면 고위전략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뭐 대표,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비서실장, 연구원장 등등 참여를 하고 이제 원내대표도 참여를 하는데 그때 다 합의가 돼서 하기로 했던 것을 마지막에 바른미래당에서 그때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 때였을 거예요. 김건영 원내대표도 그때 백혜련 의원의 그를 지지했거든요. 지지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야 갑자기 권은희 의원이 이거 아니면 못하겠다 그런다. 그 사개특위 사보임 그것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사보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면서 사보임을 시킨 것 같은 이미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 맞아. 권은희 의원이 원래 뭔가 자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는 주장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구가 광주여서 그것도 있었구나. 난 반대한 거 아니다라고 권은희 의원이 주장을 해서 네. 권은희 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 모든 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 사개특위 이거를 자체가 패스트 트랙에 두 개 올려라도 달라라는 것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마지막 긴급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다양한 토론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네. 토론을 했는데 아까 우리 타파님이 뭐 요게 다르다 저게 다르다 요게 다르다 했는데 네. 실제로는 큰 차이일 수도 있고 작은 차이일 수도 있는데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기소심의위원회 네.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좀 기존의 기소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즉 공수처가 남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방해하는 측면이다라고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역으로 뭔가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그냥 마구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견제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기존에 우리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점에서 봤던 취지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 설명을 그때 누가 했냐면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우선은 이 열차가 굴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리고 내용을 보니 그 권은희 의원이 그야말로 일종의 면피를 최소한도 자기 명분을 주지 않으면 전체 열차가 굴러가지 그러니까 사개특위 못하니 자체를 패스트를 못 해오게 하는 거였어요. 굴러가지 못하니 이거를 합시다라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네. 저는 요건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패스트 트랙에 두 개를 올려놓으면 이 중에 어느 거 가지고 가는 거냐? 어느 거 이게 그럼 권은희 안이 메인이 되는 거냐? 백혜련 안이 메인이 되는 거냐?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어느 안을 메인으로 하더라도 그 안이 그거대로 100%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안을 기초로 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백혜련 안을 메인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열차가 굴러가게 하자.
라는 취지였다라는 것 정도로 그렇죠.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봐요. 좋은 지금 말씀 해주셨어요. 백혜련과 고든이안의 차이를 갖고 지금 너무 분석하는 건요. 분석을 해도 어차피 그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예, 좀 의미가 말씀드리면, 덜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소연증님이라는 분은 저희 방송 시청자인데 굉장히 이번에 민주당이 막 바보짓을 했다 그러면서 되게 성토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왜 무슨 거짓말을 했냐 그랬더니 국회 법상 자유한국당이 등원을 안 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여야 4당이요 예결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문의장이 국회의원 권한으로 예결위원회 다른 당들의 예결위원들이 올라오면 직권으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국회법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통 위원장을 네. 각 원내 교섭단체들이 명단을 제출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데 네. 지금은 기존의 위원회들이 다 이미 끝나버렸기 끝났거든요. 때문에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각 교섭단체들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출을 안 할 안 하니까. 경우에는 네.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물론 그래도 그것이 법에는 맞더나 그게 법에는 현실적으로 맞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협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마음은 자유한국당이랑 무슨 협치를 하고 협의를 하냐. 근데 여러분들 그러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200석 이상을 주세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해봐야 132석인가요? 3석이 이 정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정의로운 척, 혼자만 민주당 의원인 척 그렇게 성토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하면 저는 국회 법상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개특위는 앞으로 그러면 방향이 굉장히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의 의지나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도 나오고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공수처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조국 민정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거 한번 넘어갈까요? 그 정도로 좀 넘어갈게요. 네네. 예, 조국 민정수석 요즘 언론에서 먼저 굉장히 띄우고 저는 조국 민정수석 얘기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쪽 애들 여의도 연구소나 아니면 조중동이나 이쪽에 나름 그 전력을 분석하고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뒤통수를 맞았을 것이다. 설마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기용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뻥 이런 식으로 어떤 여의도 정계발로 나오니까 원장님 생각할 때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젠가 어느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지난 13일인가 네. 국회의원 나갈 거냐 또 국회의원 나가라 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산 출마설. 네, 그러니까 부산 출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다, 그 나가는 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면서 나는 행정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네네네. 참 왜곡을 해도 완전히 왜곡을 해가지고 그때는 전혀 법무부 장관 설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옛날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끄집어 내가지고 네. 본인이 사실상 나는 행정형 인간이다라고 수락을 이렇게 하고 미리 알고 예고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야말로 이제 왜곡 아주 전형적인 일종의 왜곡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언론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좀 금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그걸 떠나놓고 봐서 지금 조국 수석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일단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 네. 조국 수석이 무슨 뭐 크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도 무서워서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은 사법개혁이라든가 또 권력기관 개혁 이런 거에 있어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왜 저렇게 난리를 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옛날에는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시키냐 그때는 반대해놓고 왜 지금 찬성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자유한국당은 왜 그때는 찬성하고 지금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반대하고 지금 찬성했다 또는 그때 찬성하고 지금 반대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과거에 그 사안이 있었을 적에도 아마 네. 이명박 대통령 때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시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은데 권재진 장관 됐죠. 네. 그 사안이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민정수석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어차피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일관성에 문제가 없어요. 네. 다만 권재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혀 저거는 그 주소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조국을 띄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한다 그러면 또 출마한다고 난리칠걸요. 저기 보니까 우리 예. 갑동희 님이 예. 저하고 조국 수석하고 친구 아니냐 이러시는데 사실은 같은 맞아. 어떻게 되세요? 서울대 82학번이에요. 그리고 나경원이랑 맞아. 다 따지면 나경원도 다 동기예요, 제가. 82학번인데 네. 거기는 법대고 음. 나경원 대표는 또 운동을 안 했고 그리고 나경원 너는 그 당시에 헬스장 다니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네. 그렇지 그 운동을 했겠네요. 그 운동을 그리고 했겠죠. 조수석은 나이가 제가 우리 기수들에 비해서 한 해 일찍 들어갔는데 그렇죠. 조수석은 그보다 또 한 해 일찍 그렇죠. 들어갔어요. 더 어려요. 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때는 조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학교 다닐 땐 다 몰랐어요. 듣보 잘렸어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면 저는 근데 워낙 유명하셨으니까. 법대 사이대가 좀 따로 있고 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천재. 아니 그때 조수석이 나이가 더 어려서 보통 우리 동기들 모임을 하면 조금 그때 말 많이 안 하고 얌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네. 동기지만 뭐 어릴 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법무장관 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걸 떠나서 늘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전 참 웃기는 게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왜 꼭 판사 네. 또는 검사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기득권에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관성이 있는 분들 중에서만 법무장관이 나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라는 면에서 네. 명료한 자기 입장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충분히 이 시점에 그 법무장관 하면 오히려 전체 시대 흐름을 봐서 몇 주간 굉장히 좋겠다 이슈였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경찰이 소환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또 화제가 좀 전환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떨고 있죠. 일단은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14명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 거를 큰 세 분류로 하면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그 다음에 그 폭력 사태, 그 다음에 의사 방해 이렇게 세 개를 나눠보면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14명이 연루가 돼 있는데 지금 먼저 엄영수, 이양수, 정가빈, 여상규 4명을 경찰이 통보를 했어요. 출석 통보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먼저 뭐 소속 의원들 쉴드를 치면서 불출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요. 아무리 빨리 수사를 해도요, 여러분들 내년 4월 전에는 판결이 나거나 그러질 못해요. 아까 좀 또 저분은 또 잘 모르시고 흥분하셔갖고 또 내년 뭐 벌금형 80만 원, 90만 원 때리냐면 어떻게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이 사건은 아무리 빨리 수사를 해도 내년 4월 전에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그 재판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사건이 관여된 사람은 공천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아마 자유한국당 지금 제가 당헌 당규나 공천 규정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은 어떤 기소가 되거나 재판 이러면 공천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배제를 하거나 또는 상당히 이제 빡빡하게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집단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 문제가 이제 될 것이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젠가 오늘인가 어느 기사 보니까 그 민주당의 혁신안보다 더 혁신적으로 하겠다. 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좀 뜬금없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부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보이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민주당이 뭘 하면 또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가령 이런 게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니까 황교안 대표가 막말을 하는 것을 일종의 징계하겠다는 톤으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자기 당이 막말 정당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비요 해가지고 막말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볼 때는 그건 막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준을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아마 공천을 놓고서도 당장 저렇게 해서 검찰에 소환이 되거나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결국은 혁신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기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는 공천을 안 하겠다고 했던 얘기를 결국은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이 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빨리 여러분들 수사가 진행돼 갖고 원장님도 그건 동의하시죠? 내년 4월 전에 이게 판결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봐도 분명히 항소도 뭐 선고 뭐 결심까지 날라 그러면 4월 전에는 뭐 왜 그러냐면 엄청난 많은 현직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년 4월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3분의 1이 연루가 돼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면 소환 조사조차도 이 언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을 다 조사해 갖고 재판에 조사조차도 저는 끝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떨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갖고 나중에 재판에서 21대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뭐 성이 나오면 의원직은 사퇴가 되겠지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를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10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에 징역형이 나올 경우에는 10년형. 한마디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함부로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이틀 2시간 만에 파기한 것도 고소고발 취하라는 거예요. 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이거는 뭐 불고지죄에 의해서 뭐 수사 취하를 한다 그래서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취하를 하면 일단은 검찰에서 참작을 하고 재판부도 참작을 해서 500만 원 뭐 피선거권 박탈을 될 만한 것도 뭐 200이나 300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경원한테 그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을 저는 안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카드를. 결국은 아마 저쪽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속으로 진짜 속으로 이렇게 끓고 있는 것은 그렇죠. 아마 저 검찰 소환 문제. 그렇죠.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 사실 제일 그래서 큰걸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왜 이왕 국회 등원해 주는 건 당연히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지금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추경이나 이거를 안 해주냐면 얘네들이 마지막 카드로 고소고발 취하 카드와 예결위의 정상화를 통해서 추경해주겠다. 이 카드를 저는 남겨놓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자유한국당 이번에 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에서 거의 난동 부린 의원들 네. 그 고소 취하 네.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언제 그거를 무슨 그 보수 언론이나 제도권에서 뭐 동물국회 이런 얘기를 쓰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형적인 양비론이거든요. 네. 저거는 동물국회라 그러면 뭐 야 여야 다 잘못했다 막 그렇죠. 그렇게 왜 이런 얘기인데 동물이야? 그건 동물국회가 아니고 국회에 동물이 난입한 거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시네. 그래서 맞다. 국회에 동물들이 난입해갖고 난장판을 피운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법대로 하면 네. 우리가 다 아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법대로 하면 네. 과반수로 다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무슨 헌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법들은 보통 과반수로 해야죠. 네. 근데 워낙 그거 갖고 싸움이 나니까 그런 법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으로 3분의 1로 하자. 이게 선진화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진화법 갖고 적어도 싸움은 안 하게 그냥 몸싸움은 안 하게 버텨왔는데 네. 이번에는 그것까지 뭉개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법으로 안 되는 걸 정치적 합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뭉개면 이제는 방법은 법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 풀어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국회에 또 한 번의 동물 난입 사태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지금 뭐 국회 합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정개특위, 사개특위보다 더 중요한 게 맞아요. 저 계속 진행해가지고요. 네. 저 국회의원 빠지 뛸 사람들은 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검찰 쪽에 좀 알아보니까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의 소환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소환은 이제 시작인데 진짜 이번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요. 많은 의원들이 정말 소환돼 갖고 조사를 안 받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요. 받게 되면 이번만큼은 검찰이나 늘 검찰이나 이 국회의원들한테 늘 당하는 신세였잖아요. 어디 청문회나 국정조사 끌려가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실질적인 처벌이 일어나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진짜 그럼요. 한번 여러분들 이번에 세게 처벌을 제대로 해놔갖고 누군가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누구는 정말 그 정치생명이 끝나는 식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 1919년 3.1운동부터 따지면 100년 네.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된 일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네. 잘못된 면에 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잘못된 대목들이 있느냐. 네,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건 친일 청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민특위를 계속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그거를 했어야죠. 하지 네. 말아야 된다는 게 나경원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오늘 현재도 반민특위가 우리 앞에 있다면 야 반민특위를 해라 마라 하는데 무조건 그냥 끝까지 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일청산 안 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에 놓고 본다면 저 패스트트랙에 들어갔던 동물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소는 그냥 법대로 해서 다음 국회의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평가를 하고 네.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 어떤 법적인 이런 거를 무시하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뭐 당장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취하해 준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역사의 민주당도 긴 관점을 볼 때 네. 그렇게 해서는 한국 정치가 풀어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찬 대표가 그 상황일 때 본인이 가다가 그거 기억하실지 몰라요. 자기 핸드폰 갖고 본인의 핸드폰 갖고 찍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 좀 기억하세요? 나는 국회의원 이제 그만할 사람이다. 근데 보통 저렇게 되면 항상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위해서 에이 그래 하고 이렇게 뭐 취하도 해주고 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서로 무더기 고발하고 여태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나중에 네. 이쪽 봐주기 위해서 무더기로 한 후에 같이 털자 이런 네, 논의가 네, 많았는데 네. 바로 그런 경우에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경우는 정치 안 할 내가 직접 찍어가지고 내가 고발인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해찬 대표의 까칠함을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까칠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왜 이해찬 대표가 절대 이 고소고발 취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이해찬 대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내가 정치를 떠나는 마당에 뭐 그만두는 마당에 저들에게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뭐냐? 이번에 고소고발 취해준다고 쟤네가 뭔가를 협의를 해주고 협상을 해주고 타협을 해주고 그거 우리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은요, 뭔가를 하나 자기네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뭐 이거를 해준다? 쟤네들은 또 방해하고 끝까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망치게 하려는 정당이라서 이거 합의해준다고 저거 적극적으로 국회를 정상으로 이끌 거라는 생각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찬 대표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법을 어길 경우에는 정말 처벌을 받고 심지어 피선거권 박탈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직 또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정확히 보여준다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먼저인 의원들이 아니라 배지가 먼저인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 배지 날아갈 거라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동참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갖고 이번에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여러분들 뭐 속상하시는 분들 뭐 잘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앞으로 더 저는 앞으로 더 풀어나가는 게 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적극적으로 84일 만에 돌아와 갖고 합의가 전체적으로 다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뭐 예결위원장이 저기 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이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꾸 하나를 내줬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 자유민주당이 뭐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앞으로 예결위원장 문제나 추경 문제 풀어나갈 문제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고 더 지지해 주시고 민주당에게 더 힘을 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 저거 좀 우리가 좀 가벼운 얘기 좀 하나 하고 가고 싶어요. 좀 네. 황교안 대표가 그 얼마 전에 그 속옷 엉덩이 춤 파문이 있었죠. 그 언론에서.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황교안 당대표의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언론이 좌파에게 점령이 당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보도를 한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속옷 엉덩이 춤 사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우리 원장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마침 그 얘기를 어젠가 네. 제가 이제는 저 보수 언론의 어떤 종편 이런 데 나가서도 우리가 적극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네. 제가 채널 A에서 매주 하는 정치 데스크라는 이름의 프로에 홍보 한번 하십시오. 네, 정치 데스크라는 이름의 프로에 목요일 날 몇 시하죠?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4시에. 고정인가요? 네, 고정이에요. 상대방 패널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 정해져 있어요? 아니 뭐 아직 확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뭐 이번 아이가 주 뭐 촬영할 때 누구랑 했어요? 박종희, 뭐 김철근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뭐 저도 제가 계속 고정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하여간 세 번 나갔어요. 네. 그런데 마침 그날 이 얘기를 황교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속옷 엉덩이 춤. 제가 우선 먼저 그 뭐 황교안 대표가 그 언론이 좌파에 장악당했다.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여기 채널 A인데 채널 A가 좌파에 장악당해서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저 엉덩이 춤을 이제 우리가 가령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노동자가 일반적인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계급 의식 이런 것에 다 충분히 숙성되어 있다. 노동자라는 것만 가지고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도 쌓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날도 자유한국당의 결국은 여성들이 여성 당원들 중에 여성당원 행사였어요. 일부가 한 거잖아요. 네, 그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꼭 어떤 여성의 문제라든가 성인지 이런 감수성이 충분히 발달해 있는 건 아닐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워낙 저런 당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백보를 접어줘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라고 꼭 다 그런 건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자유한국당 당원이나 지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도 네.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게.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냐. 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래도 국무총리도 했고 당 대표를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에요. 한 황교안 대표가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전혀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저것이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 응원해 주더라고. 아니 응원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한 거 잊지 말고 앞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뭐 이랬잖아요. 발전시키라고.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그 청년들 어디 저 여대에 가서 그 청년 취업 문제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한 아들 것도 스펙.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게 보면 황교안 대표는 그분이 뭐 보수다, 뭐 과도한 어떤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문제인 면도 있지만은 그가 더 문제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철학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가장 기본이 너무 유리돼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사실 좀 저는 남자 박근혜라고 했거든요. 그 원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정치라는 게 가장 기본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좀 되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것들.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 어느 정도는 맞닿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삶하고 맞닿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청년들 그 대학생 스펙 취업 그 얘기는 삶하고 너무 맞닿아 있지 않는 유리되어 있다는 걸 드러낸 거고 이번에 저 엉덩이 춤에 대한 거는 아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저분은 정치를 차라리 안 했으면 저런 거 안 보였을 텐데. 그렇죠. 제가 되게 여기 뭐 길게 얘기할 거 아니니까 웃기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날 네. 어디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 자기가 요새 황교안 씨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야 진짜 사법고시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한 얘기니까 사법고시라는 게 진짜 이렇게 진짜- 앉아가지고 고시하는 거 그거 외에는 진짜 세상을 전혀 모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조금 사시가 좀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법고시를 열심히 공부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폄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치욕적인 얘기를 듣게 할 정도로 왜 사실을 보고 법관이 된 분들 중에도 세상을 어떻게 뭐 다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고시를 보고 이렇게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실제 돌아가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법전 안에 있는 것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유리된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법관들이 사실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령 뭐 헌법재판관들 얘기를 할 때 꼭 법관 출신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대법관도 왜 꼭 판사 출신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법을 공부한 분들이 이 또 법적인 어떤 정합성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호흡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야 사시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금 나쁜 케이스의 하나의 모델을 보이는 거 제가 아닌가. 봐도 그냥 어떻게 보면 법전만 보고 대학교 때 사시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또 대학 가려고 열심히 국영수 공부하다가 대학 가서는 사시 준비에 공부하다가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과의 호흡이라는 게 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실은 네. 그 저 종편 나가서는 차마 이 얘기를 못 했는데 네. 그냥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 얘기예요. 그분은 황교안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저기는 반기문 씨보다 더 가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금은 뭐 전철 탈 때 10,000원짜리 내고 뭐 그랬던 환경 이거 뭘 맡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왕 뭐 이제 정치 안 미세먼지. 하시고 미세먼지 관련한 정부 기구를 맡으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뭐 조금 이렇게 그렇죠. 불편하게 할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적으로 거기다가 힘을 대주는 사람이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는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데 그냥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 기사 아저씨 얘기예요. 그분이 볼 때 야 반기문 총장 저런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 정치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존경받았을 텐데 왜 괜히 나와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거를 이렇게 셀프 공개하나. 근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갑이라 이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저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게 세상과의 호흡 그리고 시대 정신을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 자체가 발언을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잖아요. 좌파 타령하는 거, 그렇죠? 아직도 본인은 공안검사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라는 말이 누구보다도 쉽게 나오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아직도 그분은 검찰에 있을 때 공안검사에 머물러 있는 거고 늘 간첩을 수사하고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좌파 타령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법전을 많이 본 사람들 우리 아까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그 법전을 줄줄줄 외우고 있어도 그 법전 안에는 시대 정신과 상식은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라는 어떤 교범적인 거가 있지. 그래서 세상과 많이 호흡한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고 왜 이런 범죄에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자기단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의 호흡이라는 말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뭐 황교안 대표에게 사실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다 그래서 혹 조금 잘해서 조금 위협적인 존재가 되나 하고 조금 신경을 쓴 시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문제가 많고 이런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절대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정치를 하고 당을 나름대로 이제 지도부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항상 절대 상대를 경시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전략적으로는 낙관주의를 가져야 되지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치열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혹시 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는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는 저기까지구나 하는 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명료해졌다고 봐요. 그것을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황교안 대표는 총리를 했지만 국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야,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그래도 국정을 좀 알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지금 이낙연 총리나 또는 참여정부 때 했던 이해찬 전 총리나 그런 경우 얘기예요. 참 드물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 역대 정권, 특히 보수 정권에서의 총리는 대부분 의전 총리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총리. 아니면 총알바지. 뭐지? 대부분 대통령이 갈 화살을 자기가 막아버리든가. 뭐 그래서 그런. 그냥 보통 이렇게 총리들이 어디 대신 가서 그냥 뭐 좀 대독하거나 대독 총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허허허 웃거나 이런 네. 경우가 많은데 황교안 대표는 나름 이제 법률가고 뭐 법무장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좀 아나 했는데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른다는 게 좀 버텨줘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걱정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이 첫째는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국정에 대한 실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보통 사람들까지 인정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인데요. 네. 저는 내년 총선에서 네. 이게 조금 이제 앞서가는 얘기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의 바람도 그렇고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괴멸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 장외투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보수 어떤 지지율이 결집됐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한계를. 그리고 중산층의 혐오가 늘어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현재의 리더인 황교안 대표의 실력이 다 백일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든지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다시 원내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저는 야 국민들이 야 저거 장외에 나가서 왜들 저러고 있냐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네.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금 다시 복원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국회가 정상. 즉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황교안 대표가 완전 허당이고 황당해도 해도 네.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다시 이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보면서 네.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예. 그다음에 절대 실수하지 않고 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당의 뭐 지도부나 의원들도 있고 네. 또 우리 다 권리당원 여러분들도 있는데 다 그런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일단 저 스스로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앞서 나가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장님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합의를 하면서요. 앞으로 국회에서 원내대표인 내가 정권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늘 정치 분석을 할 때 보이지 않게 나경원, 황교안 갈등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가만 보니까 나경원이가 노리는 꼼수가 제 눈에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황교안이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사실 제가 보면 의외로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입은 다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 김무성이도 있고 어떤 정우택, 그 다음에 뭐 주호영, 뭐 중진 의원들도 있고 친박 비박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 사람이 대표 물러가라는 소리, 불신임 소리가 나오고 선거 뭐 공천 과정을 겪고 뭐 그러면요. 그럼 나경원이가 뭔가를 했더니 결국 황교안이가 제가 보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누가 돼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당대표 뽑기 전에. 그래서 나경원이가 칭찬하는 거는 황교안이가 물러나면 자기가 중심으로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까지 차지해갖고 다시 전당대회, 내년 총선 전에 전당대회를 한번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근데 후자 같아요. 쟤는 또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 갖고 무슨 컨벤션 효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무리수 같고 비대위 체제로 갈 때 나경원이가 그 중심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좀 경쟁도 보이거든요. 제 눈엔. 그전에 황교안이 좀 버텨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박주봉, 나경민 이후에 최고의 혼합복식조거든요. 이 황교안, 나경원은 환상의 조예요. 이런
조합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한쪽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동의하세요? 우선 타파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진짜로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경원은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나경원, 황교안 두 분의 우리가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심리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고 원외잖아요. 그렇죠. 바지죠. 그리고 원내에서 나경원 대표가 계속 똥볼을 찼던 시점이 있잖아요. 막 계속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연구원장 그만둘 때쯤 뭐 관정 정치 이런 예, 한번 그래서 국민들이 야 나경원이 왜 저러나 이런 국면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그리고서 이제 하다가 너무 이게 막 악수를 두니까 주워 담을 수 없는 국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가 속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좀 위축되고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아이고 저거 진짜 나경원이 진짜 저거 도우면 안 된다고. 도움 안 되네. 예. 이렇게 생각했던 국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나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좀 눈치가 보이는 국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장외로 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장외에서는 원외 대표가 좋잖아요. 그럼 황교안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하고 막 부지 막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위축되죠. 또. 위축됐잖아요. 네. 그리고 좀 간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또 이제 나도 나경원 못지않다 이러면서 똥볼을 차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저는 예. 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것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저것도 황당하네, 저것도 허당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맞아요. 봐요. 예. 그래서 그때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어떻게 멋있게 전격 등원, 전격 복귀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보고 어차피 나는 밖에서는 한계가 있다. 원내에 들어가야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완전히 이제 뭐 그 스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엉덩이 춤까지 가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이고 저거 이제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오늘 현재 나경원, 황교안 두 분은 속으로 다 야 저거 진짜 실력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0% 그럴 거라고 봐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하나 사흘 전에 합의안을 들고 갔는데 분명히 황교안 대표하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난 제일 큰 이유는 다 사실은 명분이고 속으로는 야 너 왜 저거 고소고발 취해 안 해줘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상황이 됐는데 불신 얘기까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가 입 싹 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야 저거 황교안 믿고 있다가는 나는 새되겠구나 완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황교안 처음에는 자기가 공안검사 출신이라고 네. 막아준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일단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보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어차피 황교안이 내가 보니까 실력도 없고 얼마 못 간다고 끝까지 판단을 가기도 네. 만만치 않고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나 갈 길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좀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관된 전략을 갖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특징은 그때그때 이렇게 뭐가 돼 보이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저쪽에 있다가.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현란한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 말 되는 것 쪽으로 기사가 된다 싶으면 마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때는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화비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가 또 막 반대쪽으로 왔다 해서 굉장히 그 이전보다도 더 헷갈릴 거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해요. 제가 그래서요 어제 방송 제목이 뭐였냐면요 입 닫은 황교안 오락가락 나경원 어떻게 잘 지었습니까? 예, 흔들리는 양 두 체제. 저는 결국은요 나경원이나 황교안이가 이런 행보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나경원도 당내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원내대표가 사인한 거를 2시간 만에 의총에서 뒤집힌다는 것은 사실 둘 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친박 세력에 의해서 당대표도 되고 나경원도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둘 다 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줬다고 생각해요. 원내대표도 사실상 친박이 맘만 먹으면 너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저는 경고였다고 생각해요. 네. 둘 다 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의견에 참 공감하는 아 뭐든지. 원장님 네네. 영등포 을 나가셨어요. 네네. 거의 사실 출마를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저는 걱정인 게 어떻게 보면 18년 만에 18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정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보니까 세상이 많이 좀 변했다는 건 느끼세요? 아니면 어때요? 지역구 과거 본인 지역구였다가 지금은 물론 신경민 의원님의 지역구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세요? 김민석 잘 왔다 그런 분이 많아요? 아니면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저는 뭐 여러분들 우리 대본에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요 얘기 조금 하다가 네. 저 시청자분들 얘기. 네, 또 딴 얘기 하죠. 뭐 얘기 뭐 저는 뭐 영등포에 워낙 오래되고 그다음에 뭐 정치를 안 할 때도 계속 있어서 네. 처음 시작할 때도 뭐 영등포의 아들 이렇게 시작했고 또 그런 정서가 있어서 네. 그 비교적 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교적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많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알고요. 그럼요.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야 이거 고령화 시대 땡큐야 제가 이래요. 왜냐면 제가 30대 때 국회의원을 어떻게 30대 때 국회의원을 했을까? 할 때 40, 50이었던 분들이 이제 뭐 60, 70이 되셨는데 여전히 활동들 잘하시고 해서 너무 건강하시면서 일단 그분들 아는 분들 다 건강하셔서 땡큐고 네.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요새 당을 다시 하면서 또 아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젊은 분들도 많이 알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저번에 잠깐 말씀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랑 붙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이 새로운 분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임밸류는 좀 많이 김민석이랑은 안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경선 그냥 저는 그래서 중요하겠구나. 그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지역도 그렇게 그냥 깔끔한 경선을 하기를 사실은 바래요. 그리고 경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거는 지금 원장님 좀 아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막 투표하라고 권리당원들한테 날라오더라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하죠. 뭐 오늘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9시 44분. 9시 44분이니까. 자꾸 왜 깜빡거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깜빡거리네. 아 열이 받아서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가끔 이게 깜빡거리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도록 네, 저희가 우선 첫째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도록 하고 제가 아까 이 화면에 이 얼굴이 빨갛게 나와서 뭐 술 마시거나 열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열이 받아가지고 가끔 깜빡깜빡하니까 이해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오늘 원래 저희가 나눴던 주제가 국회 정상화, 그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황당함,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저희가요? 마지막 황교안 얘기로 끝냈던 것 황교안이 같아요. 뭐 등등을 했는데 사개특위랑 정개특위 얘기를 많이 했죠. 사개특위, 정개특위 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이제 말씀 주시면 몇 개 할게요. 근데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가 여러 개 나온 거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민주당 공천 룰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은 잡았지 않았나요? 그 공천 룰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이었고요. 제가 부단장, 그러니까 연구원장이면서 부단장으로 같이 했어요. 예, 여러분들 공천룰 자체를 부단장으로 윤호중 단장이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뭐 다 아셔요. 그러니까 첫째는 가급적 경선을 다 해라.
이게 제일 큰 원칙이죠. 그리고 신인이나 여성은 가산점을 준다. 20%. 그거 이제 뭐 달라요. 다 다른데 가산점을 준다. 그리고 현역들은 지난 총선처럼 인위적인 배제를 하는 것보다는 실력과 성과에 따라 감점을 한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난 총선 때 정치를 안 하고 있을 때인데 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 네. 그때 비대위원장이에요 대표요 하여간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인데 대표가 불러달라고 했죠. 대표 역할을 했죠. 김종인 대표 시절에 안 된다고 파이어. 공천하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어느 날 제가 김현 의원. 부총장이 제가 국회의원 재선할 때 우리가 젊은 한국이라는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사무처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김현 의원하고 한번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왜 정청래를 자르냐? 정청래. 왜 이해찬을 자르냐? 그리고 무슨 세월호가 했다고 무슨 김현일 공천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 좀. 그게 무슨 그럴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네. 인위적으로 무슨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배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 공천이 흔들리는 거고. 언젠가 한번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총선 때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해찬 대표한테 공천이 걱정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서 이해찬 대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공천 안 된 건 이해찬 대표 자기가 안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천 못 받을까봐 7선, 6선인 이해찬 의원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해찬 의원이 날아갔구나. 근데 그 경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인위적인 소위 정무적 배제가 문제였다는 경험을 그렇죠. 우리가 한 거잖아요. 정무적 판단 그 참.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그런 방식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그러니까 뭐 선수가 많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해서 안 되면 감점을 해서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번 뛰어보고 싶다면 감점 받고 경선에 출마해라. 해라 이 얘기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여성은 점수를 더 주고 그다음에 현역이지만 잘못했으면 감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하라. 그게 이게 이번 공천 룰의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누가 그럼 투표를 하느냐 아시다시피 권리당원과 일반이죠. 일반 국민들. 근데 이제 제가 2002년에 국민 경선을 만들 때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50대 50 국민 경선 안을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그 특대위원 비대위 그 특대위라는 것의 간사 지금은 돌아가신 김대중 총재 시절에 처음 총재 권한 대행을 했던 조세형 대행이 위원장을 할 때 제가 간사를 하면서 50대 50을 만들었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당원 주권론자예요. 저는 옛날처럼 당원이 당비 내지 않고 그랬던 시절에는 몰라도 지금처럼 당원들이 당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다 이수하고 하면 점점점 당원들에게 최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철저한 그때부터 처음 앞서 나가셨네요. 당원 주권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미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50대 50 룰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50대 50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러면 누가 투표할 거냐잖아요. 또 하나 공천 룰에 치면 이제 현역 의원이나 지역 위원장이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새로 입당한 분들에 대한 당원 명부나 이런 걸 기존의 지역위원회나 지역위원장이 다 기존에는 이제 열람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지난달인가부터는 아마 이제는 누구도 열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동등한 조건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또 잘못해서 했다가 그리고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지역위원장들은 다 공백이 돼요. 그러니까 연말이 지나고 나면 기존의 지역위원장들도 다 공백이 되면서 가급적
공정한 관리자들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이 지역위원장이 너무 조직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어쨌든 지역위원장이라고 행사에 가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공조직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당의 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더라도 과하게 조직적인 우위를 점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좀 최소화하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서 권리당원 명단을 혼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거 가령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못 보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공석이라는 거는 지역위원장 자리로 그거는 이제 네, 그거는 설명을 이제 좀 지금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은 올 연말까지는 기존의 지역위원장들이 다 있지만 네. 내년 올 12월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총선의 해가 다가오면 네, 지역위원장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리셋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리고 다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들만.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예비 경선, 그러니까 저 경선 예비 후보들이 다 등록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 A 지역에 경선할 사람이 뭐 4명 있다, 5명 있다고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안에는 현역위원도 있고 지역위원장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모두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관리위원장들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지역위원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경선을 하면 얼마나 불공정 시비가 여태까지 그게 많겠어요. 불공정 시비가 많았어요. 그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위원장도 올까지만 하고 내년에 다 네. 사퇴하고 새로운 관리위원장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누구 사람이 아니, 중앙당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그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더 친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최대한 인간의 하는 일은 뭐 그런 거잖아요. 음.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중립적인 분을 새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또 하나 보니까 이제 저희 영등포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등포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최상의 경선을 하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네. 김종인 전 비대위장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많이 그 웬만하면 경선을 붙이잖아요. 네. 좀 재밌는 얘기라면 말은 정치용어로 정무적 판단이지만 네 꼴 내 마음이에요. 그쵸? 내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그런 거를요 정치용어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에서 어떻게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략공천 가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룰에 전략공천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즉 전략공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근데 최소화한다 그랬죠? 그렇죠. 전략공천을 마구잡이로 너무 많이 네. 지 맘대로 네. 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은 전략적 판단에 의한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하죠. 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공감 갈 수 있는 전략 공천이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당의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권리당원 그리고 정말 당의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 전체가 해서 야 지금 말씀에 뭐 나경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지역도 열심히 하시는 지역위원장이 계시니까 제가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없죠. 그러나 누군가 A라는 정말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전략공천도 해야 되고요. 전략공천의 전제인 인재 영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비교적 당을 이제 20대부터 쭉 해오면서 이 당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당원 주권론자예요. 네. 그런데 전략공천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당은 네. 사실은 전략공천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가는 당이 맞아요. 음. 그리고 당에서 성장한 인재를 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네. 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10시 한 10분까지 하자고요. 네, 네. 편하게 하세요. 네, 10시 한 10분 정도까지 하자고 원장님 하는데 그냥 편하신 네네 대로.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일종의 요새 우리가 뭐 노무현 사람이다, 문재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비춰본다면 저는 김대중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픽업도 됐고 김대중 대통령 되실 때 그 대선을 치를 때 그 수용차에 대선 기간 내내 옆자리에 앉아 다녔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실 때 지금은 이제 총재 비서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통령으로서 당 총재가 아니었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했어요. 그것이 당정 일치죠. 근데 현직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때 이제 일을 많이 해봤고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농담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제일 공천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사실은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많은 재야 인사들을 뭐 김근태 고 김근태 고문도 그렇고 영입해서 사실상 꼭 필요한데 지금 표현으로 하면 전략공천이라고 할 그런 공천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을 그때 지금의 이해찬 대표나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이나 이런 분들을 그때 들어와서 경선하라 그랬으면 지금의 경선들에 따라서 경선하라 그랬으면 아마 경선에서 안 될 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정무적인 판단이고 전략적 판단이고 전략 공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죠. 그때는 당원이나 어떤 당원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네. 옛날 정치사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전당대회 하면 막 이 피켓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당대회에서 네.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사진 붙어 있는 피켓을 든 것을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글쎄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전당대회 하는 걸 보고 네. 그거 보니까 야 저거 참 재밌다 이래가지고 와서 김대중 YS 이런 분들 대선 경선할 때 처음 한 거예요. 그게 87년.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소위 60년대 후반 70년 대통령 선거 후보 될 때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때 처음 전당대회 지금은 우리가 전당대회 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때 처음 전당대회장에 와서 그런 지금은 우리에게도 정말 옛날 것이 된 이런 피켓을 네. 본 분들은 야 이런 새로운 것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런 당시에 전당대회 때 대의원이 몇 명이었냐. 그때는 김대중 민주당 시절의 대의원이 네. 전국을 다해서 1000명이 안 된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들이랑 그냥 친한 분들이랑 그리고 그 1000명이 당비를 냈느냐 아닌 거지요. 즉 이렇게 해서 세상은 변해온 거죠. 그리고 2000년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되는 국민 경선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당비내는 당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당비내는 권리당원이 있는 거예요. 아까 네. 정치에 1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수다 많이 떠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 재밌어요. 제가 모르는 거니까 재밌어요. 제가 언젠가 호프집에 가서 네. 권리당원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때 우리의 당원들 네. 소위 얘기하면 야 내가 호남인데 내가 이 당을 40년을 했는데 가령 이런 우리의 원로 당원들 계시잖아요. 네. 그때는 당의 공천이 잘못됐다 이러면 어땠냐 그런 원로 당원들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개탄했어요. 그리고 막 당이 잘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그게 20년 30년 전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다시 정치에 돌아와서 당에 돌아와 보니 어떻게 바뀌었냐. 권리당원들이 가령 당이 공천을 잘못했다. 그러면 야 공천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변한 거죠. 즉 정말로 내가 주권을 가진 권리당원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진정한 우리의 발전은 당원이 공천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권리당원의 어떤 공천의 어떤 이 당원 주권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더 수준이 우리 당이 높아지는 것은 그 당원 전체가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제가 맨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그래서 우리가 이 당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고리타분한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 그런 당원 교육 시스템이 예. 잘 갖춰져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권리당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옛날에 맨날 저거 했구나. 민주연구원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카데미라고 예. 그거를 온라인으로 한 게 사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당비 내고 권리당원 하는데 예. 당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지? 그러니까 때 돼서 경선 때 투표권 주는 거 말고 사실 권리당원이 여러분 당원 됐습니다 하고 딱 입당하고 나면 여러분 어디 저 보험 가입하면 하다못해 이 보험에 대한 안내서가 착착착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하긴 뭐 이런 것처럼 민주당 권리당원이 됐다 하면 뭐가 착착착 날라와야 돼요. 뭐 빠찌가 날라온다든가 좀 뭐 자부심 갖게. 아니면 진짜 배지라도 좀 하나 보내주면 안 돼요, 진짜? 아니면 사람들? 우리 당에 민주당에 당원 당규 솔직히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읽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한 2페이지나 3페이지짜리로 아, 민주당의 권리당원님은 알아야 될 기본 뭐 이런 걸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좀 배지라도 좀 보내주는 게 근데 맞는 우리 것 그런 같아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미안한 거고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당원 교육이 지역위원회에서 기껏 해봐야 1년에 100명, 200명을 네. 선관위 비용 갖고 하는 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민주연구원장 할 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개, 200개의 강의를 만들어 놓고 골라서 권리당원이 되면 최소한 4개는 들어있다. 대학에서 학점 고를 때 예를 들어 전공, 필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역사, 강령, 뭐 또는 운당의 어떤 규율 이런 거에 비전, 대한 거를 나눠서 역사에 대한 거는 뭐 민주당의 강사가 역사, 뭐. 이해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김민석도 있을 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정책에 대한 거는 박주민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뭐 김태현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뭐 전해철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당개혁에 대한 건 최재성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청와대에 있는 조국 강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걸 한 100개 만들어서 한 서너 개는 들어야 권리당원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수시켜주는 저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럼 당원이 좀 줄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원 그런 정도가 돼야 이 당원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수준을 더 가서 진정한 숙성한 이게 100년 정당이 저는 되는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잠깐 원장님 저는요 원장님 비전이라 이런 거 다 동의해요. 네. 그러나 현실과 지금 권리당원을 가입해 있는 현재 저희 방송 시청자들과 어떤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장님 말씀의 그 비전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진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 제 얘기 조금만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권리당원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모든 분들이 보다 자유한국당 후보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갖고 잘못된 후보들이 나가갖고 괜히 깨질까봐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나와갖고 뭐 노골적인 반문을 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나올까봐 그런 분들이 지금 권리당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지만 모든 민주당이 오히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미래 비전적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막 100개의 교육을 하고 그러면 아니 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게 아니라 네. 저는 제 생각은요. 자유한국당을 네. 이기기 위해서도 뭔 수로 이 바빠 죽겠는데 100개씩 강해지라 이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당원이 되면 투표권은 적어도 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어떤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지방의원들 할 투표권은 당연히 줘야 되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게 볼펜이 됐든 배지가 됐든 뭐 진짜 배지 좀 주세요. 나 준다든가. 더불어민주당 배지 이쁘더라고. 준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뭐 이런 걸 하면 되고 그다음에 1년에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내가 요새는 세바시도 보고 말이지 네. 무슨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진짜 사실은 좋은 저 강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원당규나 정책을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1시간짜리 강의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뭐 늘리자는 거예요, 줄이자는 뭐로? 거예요? 저는 당에서 네. 15분짜리 이 미니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일명 짤. 예. 아니 짤보다는 좀 깊이 그렇죠. 한 있죠. 10분에서 15분. 우리가 뭔 수로 당원당규나 정책을 1시간씩 공부하고 앉아서 힘들잖아요. 네, 못하죠. 적어도 한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다 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의 좋은 점, 나쁜 점, 한계, 대안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이거를 한 10분 정도는 딱 알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그래 이러고 정리해놔야지 어디 가고 이거 듣고 나서 싸울 수라도 있죠. 예. 그래서 동네 슈퍼 가서. 강의 이런 거를 저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투표하잖아요. 당원 플랫폼에서 이제 이 뭐죠? 경선 룰 하는 거 하잖아요. 네네. 이게 시작인 거예요. 당원 플랫폼을 여러분 이번에 저 당원 플랫폼 이거 있잖아요. 돈 엄청 들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별거 아닌데 몇십억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이거 박주민 최고위원하고 제가 계속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당원 교육 영상을 많이 얹어야 된다. 최소한 얹지 않더라도 앞으로 얹을 수 있는 이게 나왔다. 이거 배터리 좀 교환해야 되겠다. 이게 배터리가 없어요. 잠깐만요. 네, 얹을 수 있는 그런 저 영상이나 또는 영상이 아니라 PPT 같은 걸로 좀 이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로 좀.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세요 말씀.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하여간 이제부터 우리가 당을 그렇게 하시면 이 민주당이 55년부터 해서 지금 45년, 19년, 64년째인데 말씀하세요. 예, 64년 된 건데 55년부터 우리가 100년 정당 하잖아요. 그러면 100년이면은 2055년이잖아요. 이 당이 내 거 갖고 와주세요. 네. 2055년이면 19년이니까
36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권리당원 지금 여기 같이 우리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네. 이게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요. 네. 교통사고 안 나면 100살까지 사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부터 당비 계속 꾸준히 내시면 아마 민주당이 100년 됐을 때 네. 당원으로 계속 계실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그때쯤에는 네. 저는 2055년이 되는 민주당 100년 될 때쯤에는 사실은 훨씬 여러 가지가 당원이 투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당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원장님이랑 저랑 아까 좀 이렇게 서로 반대 의견 내고 그런 게 재밌대요.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정말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만드셨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원장님한테 질문할 거 한 개만 받고 시간이 벌써 10시 10분이 넘어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오늘 우리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박 PD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분들 오늘 방송이 약간 매끄럽진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새로 요번에 스튜디오를 이전을 해서 아까 낮에까지는 시험할 때는 정말 잘 됐었거든요. 일시적이니까 오늘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완벽하게 해서 할 거고 오늘 정치브레인 4화는 일단은 편집을 좀 할게요. 중간중간 저희가 편집을 해갖고 저희가 다시 업로드를 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원장님 오늘 아니 저기 우리 송가령님은 아이고 나는 30년 남았네. 그때는 걷지도 못하고 이러셨는데 지금 100살 되는 게 30년 남으셨다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여기 70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TV가 아직 여러분들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안 돼갖고 장편에 업로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김민석 TV 하면 김민석 원장님 얼굴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봐주세요. 네, 오늘 봐주세요. 이제 오늘 봐주세요. 저희가 오늘 다음 주에는 좀 완벽하게 좀 잘 해갖고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그 사이에 스튜디오를 계속 이제 한두 번 바꿔봤는데 장소는 안정이 됐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돈이 없어갖고 좀 쫓겨났습니다. 네, 예. 네. 장소는 정했고 그래서 이제 장비를 또 지금 정리해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다다음번 되면 이제 완전히 안정된 거의 CNN 수준의 네. 여러분이 화질과 안정적 원장님 정치 브레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제가 보면 해요. 정치 브레인이 좋은 것 같다는 소리가 많아서 네네. 저희 방송에서 들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도 원장님 저번 주에 제가 남북 정상회담 이게 분명히 트럼프가 뭐 DNZ에서 잘하면 막 뭐 김정은 내려오고 막 이럴 수도 있겠다 막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까지 갔다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요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방 하나잖아요. 그거 메시지 지금 다들 DMZ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건지 예의주시하기도 하고 있고 혹시나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뭐 트럼프는 만나지 않겠다 이러는데 워낙 그 돌발적인 분이시라 갖고 그렇죠. 네. 저는 아주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뭐 3자회담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잠깐이라도 원장님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걸 마지막으로 가정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트럼프를 누가 알겠어요? 그거 진짜 다른 거 몰라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뭔 수로 맞히겠습니까? 전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 저 남들이 못 맞추게 하는 것을 재미로 사는 분처럼 보일 정도로 네. 의외의 수를 놓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수가 세요. 수가 지금까지 보면 수가 셉니다. 수가 세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재선. 재선도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현재 중요한 것은 재선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삶과 협상과 비즈니스를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가 판의 단독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면 못 참습니다.
주연이지 조연을 싫어하는 거야.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남을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세우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켜세우고 뭐 등등등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여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되는 그림이 아니면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도 트럼프가 받아야 된다고 그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시진핑에 대한 태도도 그래서 저는 그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협상과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스트 아메리카라 그래갖고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해갖고 결집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가치라든가 철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의가 안 되는 대목이 훨씬 많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동의 안 되는 대목이 많지만 전체적인 이 세상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가 한반도의 역사의 어떤 진보 또는 평화의 진전에 있어서 이런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단한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독특함과 김정은 위원장의 독특함이 저런 정도의 케미를 만들어서 네.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라건대 이제 내년이 1919년 3.1 운동으로부터 100년인데 네. 이 정말 단군으로부터 이 전체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시대와 역사와 하늘이 그리고 우리의 독립투쟁을 하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100년이 되는 내년에는 평화의 새로운 결정적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좋은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힘이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100주년 그런 힘이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조차 작동할 것이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트럼프 같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힘 있는 나라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그 트럼프를 잘 뒤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운전대를 이어와서 이런 관계까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도 참 미국이라는 트럼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늦어져 갖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1시간을 더 했어요. 오늘 방송 중간에 조금 끊긴 건 있는데 이따가 여러분들 업로드할 때는 좀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해갖고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늦게까지 원장님 우리 인사 마지막으로 한 번씩 하고 하죠. 우리 오늘 박 PD님 그리고 우리 저기 부장님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네, 저희보다도 진짜 옆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방송하는 사람보다 이게 고생 방송 많이 딱 하면 더 식은땀 나요. 그러니까 더 고생들 하셨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도 한번 나갔다 들어오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속상한 마음, 뭐 오늘 그 협상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 앞으로 협상할 게 더 많고요. 더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응원해주고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민주당 비판하는 것보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원장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